안녕하십니까. 요즘 입춘을 지났는데도 계속 추위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추위를 겪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또 희망이 싹트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반도체를 우리 ICT 산업의 쌀이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아마도 가트너사에서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다 이런 표현을 쓰는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빅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 널려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만들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듯 싶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화가 잘 안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저희 키스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된 데이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어제 저희 점심시간에 브라운백 미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를 인디케이터로 활용을 해서 그 지표는 전략에 선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있어야 전략과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지표의 근간에는 바로 빅데이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6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빅데이터 관련 R&D 지원은 한 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더구나 그 증가하는 추세가 거의 정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파, 구글, 또 애플, 또 페이스북, 아마존, 이 가파는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비즈니스의 플랫폼을 현재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확보하면은 승자 독식의 세계가 되는 게 또한 이 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최수진 박사님,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전략기획단이죠. 여기서 신산업 MD를 맡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 분야, 신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잘 골랐다. 그리고 우리 최 박사님을 또 MD로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최상의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여기에 모시기 힘든 세 분의 토론자 이 자리에 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홍기 대표이사님, 호아제타 이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대학의 유승환 교수님, 실질적으로 학문상 융합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의 우리 고재진 박사님도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또 평상시에 존경하고, 제 학부 때 통계학 하면은 우리 과학기술 한림원의 박성현 오늘 회장님 모시고요. 원장님이시죠? 한림원은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는, 근데 저는 우리 박성현 당시 교수님의 그 책으로 배우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빅데이터 통계학의 대한민국 대부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반갑고요.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은 제가 11시부터 외국 회의가 있어서 이만 인사 말씀만 드리고 가야 하는,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R&D 전체 우리나라의 정책과 전략의 산실인 이 키스텝에서 이런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앞서 우리 임기철 원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 산업부에서 전략기획되면서 하는 일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R&D 전략기획단은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분야의 MD들로 구성되어 있고 100만 개 단장님을 모시고 산업부의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나라마다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한 40분 정도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요. 앞에 한 20분 정도는 우리의 산업 플랫폼과 혁신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개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헬스케어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산업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가팜이라는 얘기를 우리 원장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서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대부분 제조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글로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2017년에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IT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시가총액들이 분명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들 산업이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경쟁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많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통해서 서로 연계가 되고 진화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던 것이 가장 기술을 발전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들, 우리가 말하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 중국조차도 그거에 대한 각자 가장 강한 분야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 간에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IT나 어떤 전자상가의 그런 관계를 이미 넘어서 헬스케어나 아니면 자동차, 스마트 시티까지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어떤 기업, 어떤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종단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들이 융합이 되고 어느 산업군의 강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통합되고 무한 확장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에너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자리를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 우리나라는 이미 압축 성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만 깔리면 저는 우리나라들도 분명히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CES를 다녀와서 제가 좀 느낀 점을 간단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전자 그 서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무인 매장 해서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까지 연계해서 그거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 현재 AI 서비스는 알렉사를 2017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를 가봤더니 모든 전자제품,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알렉사를 기본으로 해서 AI 플랫폼을 다 구축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홈이나 우리의 가전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마입니다. 알리바마가 1999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6,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4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253억 불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유통과 쇼핑에서의 정말 전 세계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랬던 알리바마가 이번에 CES에서 큰 발표를 또 하죠. 우리는 AI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목도 재밌었어요. ET 브레인이라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3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뭐 차량, 교육, 휴대폰들 이런 다양한 곳으로 이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보쉬입니다. 제조업이 과연 플랫폼 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합니다. 근데 보쉬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아주 전형적인 제조업 회사입니다. 부품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놀랍게도 자동차 부품에서 자동차의 전 세계 특허 1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율주동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였는데 어떡하지? 네, 이슈였는데 지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내놓는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과 센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물이 넘치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강물의 수위를 조절해서 안전과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와 같이 예전에는 사업군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하나의 직군, 하나의 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CES를 가면서 또 한 번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었던 거는 결국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유선 인터넷,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무선 인터넷 되고 2010년에 사물 인터넷이 발달됐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은 뭐냐? 저희는 산업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업 플랫폼이냐 뭐냐? 이 산업 플랫폼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미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많은 인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전략계획단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업자 내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 비용을 낮춤으로써 그것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와 그것들을 제공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하면서 그 판을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왜 과연 혁신이냐? 그리고 플랫폼이 어떤 효율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밸류를 업하든지 코스트를 내리든지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 인수분해 사례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AX, BX, CX 해서 저희가 공통 분모는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그 X를 저희는 지금 기차역이나 뭐 윈도우 OS 같이 공통 역량이라고 보고 나머지 개별 요소를 핵심 역량으로 봤을 때 이거를 묶어서 공통 역량을 같이 쉐어하자는 그런 컨셉인데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비용이 전체를 묶는 비용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가로, 묶었던 이 가로가 결국은 비용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자원을 좀 더 축소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노력을 밸류업에 더 애드함으로써 밸류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플랫폼이 결국 가치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라는 게 세상에 없던 것에서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기업들은 해왔고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기업들의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쌓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 땅에서 시작하기에는 언제 우리가 빅데이터 쌓고 언제 그들과의 그런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허브 기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답이고 그럴 때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방적인 요소,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공공성의 요소, 그리고 기업과의 혁신 적신이 있어야지 이것이 굴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수준까지 개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까지 공유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의 이익 산출의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이 플랫폼을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각각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거에 관련된 규칙입니다. 우리가 뭐 친구라고 친해서 마음이 맞아서 이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공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항에서는 우리가 공항의 룰을 배우지 않고 공항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순응하며 비행기를 타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항의 구성 요소와 그런 룰들을 통해서 공항이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산업의 플랫폼도 이런 구조가 결국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플랫폼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무엇보다도 참여자가 높아야 됩니다. 참여자의 수가 많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엮을 수 있는 창발성, 뭐 우리나라 말로 끈끈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창발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서드 파티의 롱테일 가치, 결국은 그 서드 파티 좀 더 다른 사업으로 더 확장 가능성이 있을 때 이 플랫폼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서 그런 가치 창출을 했어요.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냐? 공통의 요소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플랫폼을 처음 깐 자가 제일 먼저 이익 구조로 가지고 갈 때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자나 참여자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확장시키려면 사용자가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해 이익 분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엔 개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가서 이 판을 키우고, 플랫폼 사업자는 결코 나중에는 자기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훨씬 커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갖고 그걸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다시피 대개 모든 산업의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였습니다. 그거를 수평적인 구조로 가자는 게 결국 산업 플랫폼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번에 미래 UN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문제도 있지만 주력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려면 저는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구글이나 뭐 애플처럼 지금까지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오는 일을 한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거의 회수나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종속에서 벗어나서 좀 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판을 까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헬스케어만 해도 너무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표준화나 제도 정비, 결국은
최근에 정부가 할 역할이 뭐냐? 기업이 가장 잘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업한테 맡기고 이제는 과제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으로 정부의 그런 R&D 정책과 전략이 옮겨가야 되고 단일 기업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저희가 좀 애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R&D 전략계획단에서 그럼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정의를 했고요.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 그래서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는 누구고 또 그들을 위한 룰은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데이터로는 한 4가지 정도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제조혁신, 그래서 좀 다른 분야로 또 진행을 해서 한 8개의 테마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부분의 공기업이고 에너지의 데이터는 대부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 공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불투명하고 데이터의 관리나 표준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면 결국은 에너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가 저희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 전력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건물의 효율 개선도 가능하고 이미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차량, 자율주동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량에 대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되게 많고요. 안전과 그런 위험,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또한 새로운 또 신비즈니스를 저희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차종별의 데이터를 모으는 핵심 기술 자체가 여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고 자동차마다 그 다른 형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보안과 표준화 체계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제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는 많이를 하지만 결국은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포항제철 같은 데는 이미 그거를 상생협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계들이 거의 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조에 대한 데이터만 모아도 우리나라가 많은 그 기계 산업이나 장비 산업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소재 개발에도 같이 협력의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신산업이고 헬스케어 관한 얘기를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 적용을 해서 진짜 헬스케어 산업을 빅데이터로 해서 어떻게 산업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바이오 산업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에서 이제 데이터 위주로 가고 있고 또 범용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중심이었던 것들이 폐쇄적인 문화에서 이제 기업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행히 저는 우리나라가 EMR을 20년 정도 했고요. 지금 우리 그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는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 보급률이. 그리고 또 놀랍게도 뭐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 우리는 국가 건강보험으로 정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데는 대만과 덴마크, 한국 정도입니다. 근데 두 나라는 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전체나
또 놀랍게도 IT나 통신은 거의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플랫폼을 깔기에 너무나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20년 전부터 이러한 시대가 올 줄 알고 깔았던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서로가 컨센서스를 이루면 저는 좋은 또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빅데이터는 뭐냐? 이거 우리 김홍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보통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N수나 기간을 보면 한 기가까지 가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메가 정도의 숫자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기간은 저희가 한 일주일,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기간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로 바뀌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빅데이터로 바뀌면 결국은 요만큼의 면적만큼의 데이터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좋은 뭐 결과물이 나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의 아프고 환자들을 기반으로 했던 건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웨어러블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데이터보다는 확실히 질 좋은 데이터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옥석을 가려서 저희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디바이스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봉착점은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다 좋은데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정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객한테 그럼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법. 우리가 비식별화 데이터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있지만 그거를 병원 외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EMR을 20년 전부터 깔아놨는데 놀랍게도 병원마다 EMR의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코드를 써도 각 병원의 코드를 썼고 우리가 심평원의 약가 청구를 해도 심평원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의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거를 표준화가 되어지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두 가지는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바꾸면 되고 그거에 대한 표준화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들을 다 갔을 때 자기 데이터의 소중함은 알지만 내 데이터를 넣고 과연 판을 키울 것인가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인센티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성공 사례가 있느냐. 내가 이걸 내놓으면 내가 더 득을 많이 얻어야 사실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 구조로 계속 커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정말 사례가 없는 신산업인데 이거 이해관계자도 너무 다양하고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시간 내 시장은 창출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정부가 투자한 금액도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갖고 새로운 걸 좀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저는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표준 데이터를 커먼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그래서 병원만 상이한 데이터를 형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 표준화된 데이터는 각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이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거의 통계값이나 결과값만 거래하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원본 데이터가 나올 수 없으니까 벤처들이 다 병원 들어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요. 같이 병원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먼 데이터 모델을 만들면 밖에서 분석 결과만을 뽑는 거는 통계적인 데이터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산형이란 말을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분산형 빅데이터의 연역을 보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8년에 처음에 시작되었고요. 2009년에 미국 FDA에서 약물 부작용이 있어서 17개 기관 서로 포맷이 다른 뭐 건강보험이나 대학이나 병원들의 그런 포맷들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그거에 대한 쿼리를 좀 날리는 거죠. 이런 약물의 이런 부작용, 이런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값을 뽑아내고 코디네이션 센터에서 그걸 취합해서 FDA에 보냅니다. 그래서 FDA에서 결국 그 값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3년에 글로벌 오디세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참여율이 높아지고 불과 한 4년 만에 이것이 되게 큰 컨소시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요. 전 세계 12개국에 2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나 연구용 기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이 현재는 참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억 6천만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그 분석하는 쿼리에 대한 소스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대병원, 아산대, 길병원 이 세 개가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길병원하고 아주대병원은 이미 그거를 표준화된 커먼 데이터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커먼 데이터 모델, 분산형 빅데이터 모델은 표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쓰는 형식과 버케브러리들은 다 글로벌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것은 실제 표준이 아닙니다. 그 디펙 표준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해서 표준화되는 모양.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버전이 지금 뭐 5.2인가 버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공공 데이터를 좀 표준화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병원마다 다른 EMR 구조를 동일한 구조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쿼리를 날리고 통계 데이터를 받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형태의 툴로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통합하기도 쉽고 그런 구조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법은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다듬어야 될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뭐냐면 아까 버전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적어놓은 노트라 그러거든요. 적어놓은 글씨조차도 여기에 컨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넘어가면 또 이게 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인데요.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컨버전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는 계속 어떤 쪽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하고 개인정보법이 대치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IRB를 통과를 해야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개별 병원마다 IRB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했을 때 그거를 통합적인 IRB로 하는 그런 새로운 화이트 레귤레이션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의료 서비스, 맨날 그 얘기 하죠. 헬스케어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증진법에 관한 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보험에서 이 헬스케어 서비스가 잘못하면 의료행위라고 계속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들을 조금 구체화시키거나 서비스법을 좀 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결국은 좀 인증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검증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좀 더 생기면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바는 한 1, 2,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1단계는 통계적인 데이터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는 개인정보법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표준화 인증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제 정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칸코그산테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정부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어든지 미국같이 비싼 의료 보험이 있고 총괄수가제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걸어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에서 관련된 자기의 그 소사이어티 있는 병원들을 통해서 커먼 데이터 모델을 깔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실제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비식별화 단계입니다. 비식별화 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 속에서 또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처음부터 목적 지향적인 그런 분석 결과를 얻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창의적인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나 솔루션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심평원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비식별화 데이터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식별화 데이터조차도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걸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 제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일본에서 개인정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보 유통 인증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식별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익명 가공 정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 가공 정보는 비식별화 데이터하고 다릅니다. 비식별화 데이터는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익명 가공 정보라는 거는 다시 역방향으로 다시 환류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에 한해서는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이번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은행 정보 신탁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익명 가공된 나의 정보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내 돈 맡길 때 나는 내 개인정보를 금융에만 주세요. 아니면 은행에 주세요. 또는 헬스케어만 주세요. 이러면 그건 정보 은행이고요. 그냥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베네핏을 개인한테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3단계 마지막은 결국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되고요. 개인정보의 원천 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서 저희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시민의 의식이 높아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한 조금 5분 동안 남은 동안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제약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리어드에서 C형 간염 소발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 탑이 됩니다. 2015년 말에 되면서 16년에 전 세계 블록버스터의 탑이 되고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 메디데이터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한 6년 만에 이거를 물건을 사가지고 한 6년 만에 시장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많은 그런 혜택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슨과 같이 의사결정 시스템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 그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세트로 돼 있고요. 5천만 명 데이터와 지금 9.5억 건의 진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1, 2, 3% 내외의 표본을 추출해서 해마다 그것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떤 피지컬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약가 보험 청구 데이터서 이거에 대한 활용 범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다 그런 얘기만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놀랍게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코아제타 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코아제타가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코아제타에 가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되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량 신약을 개발을 해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컨비네이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인포메이션이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평원의 데이터를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거를 뽑아내서 연구에 도움을 준다든가 부작용 사례, 그러니까 이 약물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부작용 사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약물의 사용 현황, 그 다음 마케팅 전략, 그 다음 우리 약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분석 솔루션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약에서 B약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약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알면 우리가 신약 개발에 분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피지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병원의 데이터들이 합쳐진다면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정말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예전에 미국에서 약물이 위드드로우를 해요. 어떤 부작용 사유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100% 약물을 위드드로우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진국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 한 200만 명의 데이터를 컨버전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뽑아봐서 실제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메사탄 고혈압의 약물의 경우 프랑스에서 장질환이 일어나서 급여를 중단을 시켰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처방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실제로 지금까지 처방된 사례와 부작용 사례를 돌려보니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그거는 인종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종에서 유전자의 형태로 차별이 있었다. 그걸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는 그 급여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거를 8분 만에 분석을 끝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놀랍고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 당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국은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니 전 당뇨 단계에서 체중의 5에서 7%를 감량하고 주 150분 이상의 운동을 3개월을 하고 그거를 유지시킬 경우에 한 60%의 당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 재정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650불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을 하고 올해부터 예방 수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불의 예방 수가를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관리하는 회사한테 서비스 업체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고 비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눔은 뉴욕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창업을 한 거죠. 한국에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들을 그 당시에 가서 봤는데 그리고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 1위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거, 피부 타입에 관한 것도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를 결정짓는 게 한 34가지 요인이래요.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방 내역도 있고. 근데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당뇨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창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당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미생물,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더라. 이걸 밝혀냈고 메이오 너무 유명하죠. 존슨앤존슨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데이터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내가 내 건강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100세 시대를 저는 넘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나 이런 클린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커먼 데이터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표준화가 되면 결국은 모바일로 개인이 그거를 봐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험에서는 보험 컨설팅이 아니라
건강 서비스 컨설팅 회사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트라이프 같은 거 하고 AI 같은 데도 거리수로 만보를 채우면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뇨인 사람들은 절대로 보험 못 들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분산형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술은 너무나 뛰어나고 있고 개인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산형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돈이 도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일단 기존 산업이 되게 고도화가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좋아지고 시간도 빨라지면서 되게 유용성을 줄 것 같고 병원이 지금까지 치료받던 곳이 아니라 데이터의 허브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산업이 우리가 높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아제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데이터에서 그런 서비스 산업, 우리가 관리하는 서비스 산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69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가 왜 도로를 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반발은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도로를 까므로써 생긴 베네핏은 너무 컸던 거죠. 일단 산업도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성화됐어요. 길이 좋으니까 놀러 갈 수 있겠죠. 또 놀러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그 지역이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되게 작지만 그것들의 후방 산업의 발전하는 속도는 되게 빠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2G에서 3G로 바뀔 때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SK에서 처음에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하냐? 전화만 걸면 되지, 휴대폰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휴대폰이 인터넷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산업이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궁무진하고 지금은 앱이 발달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5G에 대해서 CES에서도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것에 대해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아제타에 근무하고 있는 이훈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최 박사님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산업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회사로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의 그 제공되는 깊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심평원에서 의사 처방에 관련된 데이터들 중에서 표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 좀 어떤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 비산업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업용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산업용 빅데이터 중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누가 쓸 거냐를 좀 고려를 해야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가 처방을 분석했을 때 이거를 과연 누가 돈을 내고 쓸 거냐, 뭐 환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내고 쓸 리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 고객이 누가 될 거냐 보면은 제약회사가 주로 저희 고객들입니다. 거의 다 제약회사들이고요.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쓸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돈을 낼 거냐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장에 그 제약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를 제공해주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A약하고 B약의 합쳐진 복합제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에는 뭐 회사 회장님이 어떤 의사분하고 얘기하다가 의사가 A 플러스 B약을 섞으면은 대박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임원회의에 와서 이제 뭐 강요를 하시죠. 그렇게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주로 경험에 의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의사가 당뇨 환자한테 어떤 약을 병용 처방을 제일 많이 하냐, 같이 처방하는 약이 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량의 조합으로 하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회사한테 제공해주면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임상시험할 때도 이런 임상시험을 할 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최 박사님 얘기처럼 그 분산형 빅데이터를 하려는 이유는 현재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처방 데이터하고 그 환자의 데이터 같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개인정보 문제나 병원 내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다양한 그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환자들의 부작용 데이터를 가지고서 A 플러스 B 약을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얼마나 생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른 조합이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결국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환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결국엔 이게 국가 보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최 박사님한테 저도 하나 질문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그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산자부가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완성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거를 뭐 어떤 제약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내용 발표해 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의료 이쪽 보건 쪽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디테일한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좀 제가 한번 질문이나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의료 같은 경우에 병원, 대형 병원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료 진단이나 처방이나 자기네 처치가 상당히 자기네 노하우의 개념이라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다 모아져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주고 가치를 창출하면 좋겠지만, 예컨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암센터 같은 데에서 자기네가 처방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분산형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한번 풀어내는 게 하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의료 산업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의료 산업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 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나 제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심평원이나 뭐 굉장히 많은 그 뭐 헬스케어 이쪽까지 있는데, 이걸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산업 플랫폼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집어서 그쪽을 먼저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잘 되면은 나머지로 확산되는 이런 단계적인 전략도 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의료 제약 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차피 온라인 기반의 이제 인터넷이나 뭐 기반으로 갈 거니까 지역 병원과의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지역 병원에도 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쪽의 의료 수준도 높이는 이런 것이 이 의료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의료 데이터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빅데이터 사업의 대부분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료됐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빅데이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서 유효한 정보를 얻고 계속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활용도를 높여가고 이런 게 중요한데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운영 계획이나 또 활용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뭐 통계적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 의료 쪽에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기로 기록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 이제 표준 데이터 모델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작업들이 그걸 입력하고 코드화하는 작업들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고 기관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자기네가 저장했던 거 기록했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화해내서 그거를 하나의 그 포맷에 맞춰되는 작업이 상당히 방대할 작업일 거고 그것이 이제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조정을 좀 해줘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정도가 아마 제 의견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좀 이런 빅데이터가 좀 이슈가 되기 전부터 그 에너지서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빅데이터까지를 이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그 의료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떤 빅데이터 산업 플랫폼을 추진하는 거는 그게 어렵건 가능성이 있건 없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우리 이런 빅데이터 산업 그 환경에 해외 주요 기업들이 많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직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여건이 부족해서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진출해서 다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의 어떤 주도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수적이고 또 그게 또 전략기획단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많이 잡아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갑고 저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수진 MD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전환하는 전략의 기본 3요소가 개방성, 공공성, 기업가 정신 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3가지 부분이 사실은 다 큰 허들이자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개방성에 대한 부분, 산업적인 구조 내에서 어떤 이미 기구축된 데이터가 있는 분야하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분야하고는 이 데이터의 개방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개방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성 같은 부분인데 아까 플레이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내에 주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뚜렷한 플레이어들이 없는기도 하지만 또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또는 그 플레이어들에게 어떻게 베네핏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실 기존의 어떤 R&D라든가 정책하고는 좀 다른 수준의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각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저희가 산업 현장에 가서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 이런 데랑 얘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얻는 베네핏이 뭡니까? 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뚜렷한 어떤 데이터가 있거나 사례가 있거나 예제가 있는 분야는 그게 명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명시적이지 않은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면 결국 그게 우리 이윤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어떤 원청 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았고요. 상당히 이제 앞서서 사례 중에서 하나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구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직적인 구조에서 어떤 이런 개방형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다른 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어야 결국은 개방성, 공공성,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산업부가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학기술 제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저 산업적인 어떤 관심의 방향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는 같이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플랫폼은 우리 산업 생태계가